싸움이 있고 난 뒤로 분위기가 서먹해졌다. 하지만 모두 함께 같은 교실을 머무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전부 다 모여있으니 10도 정도는 훈훈해진 것 같았다. 라디오와 음식이 있는 곳도 바로 이 교실이었고 맞은편 교실에는 불도 지펴져 있었다. 우리는 처음처럼 세 그룹으로 쪼개졌다. 여자애들은 뒤에, 나는 제이슨과 피트와 교실 가운데, 그리고 엘리아와 레스는 앞문 근처에 있었다. 그 둘은 자신들이 버리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실에서 가까운 복도에 맞닿아 있는 문 근처에 앉았다. 우리는 갇힌 신세라는 절망감을 느꼈다. 학교에 갇혔고 교실에 갇혔고 높이 쌓인 눈과 기울어져 가는 지붕 사이에 갇혔다. 이런 상황에서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줄리가 가끔 재채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아주 조용했다. 피트 역시 이제는 잔뜩 부어오른 코를 풀고 재채기를 했다. 내 눈에는 둘이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다. 전혀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줄리는 피트가 폭력적인 얼간이 기질이 있는 전형적인 남자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황이 좀 정리되었을 때 줄리가 딱 한 번 그런 말을 녀석에게 했다. 피트는 심각하게 얻어터져 누군가에게 말을 붙일 처지가 아니었다. 가끔 줄리와 피트는 번갈아 가며 자리에서 일어나 휴지 뭉치를 가지러 갔다. 누군가 창틀에 놓아둔 화장실 휴지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지 중에 가장 부드러웠다. 하지만 둘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줄리의 발소리에서는 매번 귀찮은 티가 났다. 아무래도 복도에서 길을 잃고 돌아와 울며 난리를 떨었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자책감 때문에 의기소침해진 것 같다. 어쩌면 피트와 사귀려고 했던 자신의 결정을 창피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줄리는 조용했지만 빠른 걸음으로 창문 쪽으로 걸어가 휴지를 끊고 손에 들고서 자리로 돌아가 코를 풀었다. 피트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룩거리며 그리로 가서 코를 풀며 자리로 돌아왔다. 레스는 둘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녀석의 눈 주위로 피트가 날린 깨끗한 한 방의 푸른 멍자국이 선명했다. 제이슨도 나도 피트 녀석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피트의 꼴은 형편없었다. 얻어터져 이리저리 아프고 자존심까지 뭉개진 녀석에게 달리 뭘 해줄 수도 없었다. 짐도 바로 우리 곁에 있으니 그저 녀석 곁에 앉아 쉴 수 있게 놔두고 마음을 추스리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도 가급적 많은 말은 하지 않았다. 친구니까 필요할 때 거들어줄 뿐이었다. 하지만 레스는 화가 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레스가 줄리를 모욕하려고 했다고 믿은 피트도 참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러고는 즉시 달려가 레스 녀석에게 주먹을 날리다니 내가 레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녀석이 피트를 이렇게 뭉개놓지 않았더라면 더 미안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라디오를 들었다. 그때는 아무도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진행자는 앤디였고 구조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었다.
눈폭풍이 멈춘 뒤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멈추지 않을 경우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전해주었다.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소리 좀 키워봐. 크리스타의 부탁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안내방송은 내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전에 끝나버렸다. 특별한 뉴스도 없었다. 먼저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노인분들과 단층 주택 거주자, 위험에 처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와 가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10대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일까? 10대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일까? 그때 레스는 엘리야가 한 말을 들먹였다. 엘리야가 내게도 해줬던 바로 그 말이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는 그 말. 왜 하필 그때 그 말을 꺼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화가 단단히 났기 때문일 것 같았다.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자신을 때린 피트가 지금 교실 한가운데에서 친구들과 앉아있으니 그 녀석 눈에는 우리가 피트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다. 어쩌면 실제로 제이슨과 내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말에 크리스타는 울기 시작했다. 화가 난 제이슨은 재빨리 일어나 의자를 확 밀어냈다. 의자가 교실 바닥에 끌리면서 뒤쪽으로 내팽개졌다. 심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제이슨이 불쑥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는 죽지 않았어. 어딘가 안전하게 있을 곳을 찾아내셨을 거야. 그런 다음 의자를 끌고 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나는 여드름 딱지를 잡아떼며 별별 생각을 다 했다. 엄마 회사에서 일찍 퇴근시켜줬을 테고 회사에서 집까지 2km도 채 안 되니까 엄마는 분명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 차는 그 정도 거리는 너끈히 움직였을 거고 집에 거의 다 가서 차가 멈췄다면 집까지 몇백 미터도 남지 않았겠지. 그 거리라면 운동장 트랙 한 바퀴밖에 안 돼. 엄마는 걸어서라도 갈 수 있어. 분명히 집에 있을 거야. 우리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쌓은 집이고 음식도 충분히 있으니까 괜찮아. 학교에 갇히게 된 후 이런저런 생각을 하루에도 여러 번 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부모님과 집 걱정을 했다. 하지만 모두 티를 내진 않았다. 그것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고민거리가 급했다. 건물이 갈라지는 소리 때문에 엘리야의 예언이 한결같이 더 믿음이 가고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우리가 여기 있는지 사람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며칠 동안 구세주를 기다렸다. 눈보라가 멈춘 뒤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몰랐다. 게다가 휴대전화의 수신이 가능해지려면 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몰랐다. 학교를 다시 여는 건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에 가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혹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내더라도 10중 8구는 무너진 자네와 눈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는 불길한 상상도 했었다. 다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각자 조용히 이런저런 생각과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주변이 고요했기 때문에 머리 위에서 쩍소리가 나는 걸 들을 수가 있었다. 아까처럼 커다란 굉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5분 가까이 지속되었다. 작지만 날카로운 고음이 고막을 울리더니 딱 소리와 함께 멈췄다. 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괴물 같은 것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 실제로는 기둥이거나 버팀목이겠지만 소리의 정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내는 불길한 운명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하루가 서서히 흘러갔다. 일찍 어두워진 만큼 아침이 오르면 한참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커다랗게 둘러앉아 끼니를 때웠다. 소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겁고 우울한 고요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셋씩 어울려 저녁 식사를 때웠다. 눈 내리는 속도가 느려졌어. 엘리야가 창가에서 자리로 돌아오며 말했다. 정말 그랬다. 눈은 하루 종일 변덕을 부리며 내렸고 그 누구도 그런 눈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지만 몇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맹렬하게 퍼붓겠기 때문이다. 둘째, 아주 작은 눈송이 하나라도 결국은 눈이었다. 티끌만한 눈송이라도 계속 내리면 우리 머리 위로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설령 언젠가 눈이 멈추고 날씨가 풀린다 해도 눈이 녹으면 건물 붕괴를 독촉할 뿐이었다. 9시가 가까워지자 건물 안도 밖도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라디오는 여전히 잘 들렸지만 다이얼 뒤쪽의 불빛이 굉장히 흐릿해졌다. 저녁 9시에는 빛 한 점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저녁 7시에 침실로 보내진 7살 꼬맹이가 된 것 같았다. 모두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아니, 왠지 그랬을 것 같았다. 간간히 기침소리와 재채기 소리와 코 푸는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들릴 뿐이었다. 제이슨도 크리스타처럼 하느님의 제자 명단에 들었다. 녀석이 기도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거라 짐작했는데 내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내 짐작은 틀렸다. 나는 이불 밖으로 조금 떨어져 나와 앉았고 제이슨도 그랬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낮췄다. 거의 중얼거리는 정도였다. 그때 크리스타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다. 나는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오늘 밤 이 시각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느라 내 기도를 들어줄 겨를이 없을 것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트럼펫을 내려놓고 삽을 들고 우리를 위해 지붕에 눈을 쓸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날아갈 것 같았다. 나는 사실 천사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다. 주일 학교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천사들은 정원 허드렛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는 건 배웠다. 그래서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엄마가 안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기도했다. 또 한 가지 내가 천사에 대해 아는 점이 있다면 천사들은 결코 이와 같은 얄팍한 기도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잠든 채 죽는 게 더 좋을까? 뜬 눈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시간째 누워 있었다. 자정이 좀 지났을 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을 때는 매우 이른 새벽이었다. 공식적으로 일요일 아침 학교에서 눈을 뜨다니 기분이 안 좋았다. 뭔가를 긁어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잠을 방해했다. 교실은 여전히 어두침침했고 지붕이 내려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나는 내 물건들을 걸어모으고 몸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야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다. 그렇다고 옆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피트의 이불이 비어 있었고 그 너머로 교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정신이 맑지 않아 멍했지만 날카로운 소리는 복도에서 들렸고 교실에는 피트가 없었다. 피트가 복도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점점 더 크게 들렸다. 다른 애들도 이불 속에서 뒤척이기 시작했다. 나는 피트가 교실로 오고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녀석이 들어올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참이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몸은 이불에서 박차고 벌벌 떨렸다. 벌떡 일어났다. 온몸이 시큰거리고 쑤셨다. 여기저기 얻어터져 멍이 든 피트 녀석은 더 심하게 뻐근하고 아플 텐데 피트가 뭘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이슨이 깨어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나가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가능한 서둘렀다. 일단 복도로 나간 뒤에는 피트가 열어두었던 문을 다시 잘 닫아두었다. 복도로 나오니 몸에서는 온기가 빠져나가 으슬으슬했고 입에서는 긴 한숨이 차가운 입김이 되어 나왔다. 피트는 교실과 2층 계단 참 중간쯤에 있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침침했고 복도는 그보다 더 어두웠다. 짧은 거리였는데도 뭔가를 끌고 있는 피트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었다. 녀석은 허리를 숙이고 낮고 평편한 물건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예상대로 제이슨의 스노우카트였다. 피트가 가까이 다가오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제이슨의 스노우카트에는 바퀴가 없었다. 작은 보트처럼 밑바닥은 끝으로 갈수록 좁았다. 스노우카트는 고집센 동물처럼 끌려오는 동안 여기저기 걸리고 긁혔다. 바닥 타일에 기다란 스크래치도 났을 게 분명했다. 바닥이 긁혀야 더 잘 미끄러질 거야. 녀석이 좀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야 임마 그걸로 어쩌려고? 나는 작은 소리로 물었다. 내가 뭐 할 거 같으냐? 도움을 청하러 갈 거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의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스파크까지 튀기며 속도가 높아진 것 같았다. 이제 잠은 완전히 달아났다. 정확히 어디를 가려는 걸까? 연료는 채우기나 한 걸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봤을까? 사람들이라니 누구? 그건 네 것도 아니잖아. 나도 이 못난 걸 만드는데 일조했어. 녀석이 대답했다. 녀석도 어느새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눈에 갇힌 이후 우리 같은 사내 자식들이 속닥거린 게 몇 번째인지 생각할수록 어이없었다. 그래도 우리 말고 다섯 명이 더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나마도 경주용 자동차를 만들 때였고 무슨 상관이야. 녀석은 이 말을 하고는 입을 다물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이마와 얼굴은 재킷 소매로 닦았다. 나일론은 흡수력이 젬병인 재질이라 소매에는 땀 흔적이 기다랗게 남았다. 나는 여러 반론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다. 녀석은 내 대답을 기다리다 지쳤는지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허접한 것에 매달리지. 하지만 제이슨은 분통을 터뜨릴걸.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대답했다. 물론 녀석이나 나나 제이슨이 그 자동차를 만들 때 함께 남아있곤 했다. 제이슨 녀석은 괜찮아? 물어보기라도 한 거야? 그럴 리가 없었지만 일단은 확인해 보았다. 제이슨에게 물어봤다면 녀석이 꼭두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스노우카트를 가지러 갈 이유도 없었다. 녀석은 괜찮다고 할 거야. 피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니 제이슨에게는 뭐랄까. 내가 설명을 하려는데 피트가 말어리를 잘라버렸다. 내 말 들어봐. 누가 뭐라 해도 난 이 일을 해야 해. 속삭이던 녀석의 목소리가 결국 커졌다. 나는 피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어두컴컴한 복도 한쪽에 고정되어 있었고, 녀석은 내게서 고작 몇 걸음 떨어져 있었다. 녀석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피부 및 실핏줄들이 터져 부어오른 게 보였다.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었다. 표정에서는 굴욕감과 패배감이 읽혔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한 건 욕먹어도 싸지만 그래놓고 처참하게 얻어터지면 더욱 비참해지기 마련이다. 여자를 위해서 그랬다 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듣기는 틀려먹은 짓이었다. 게다가 여자가 화를 낸다면 정말 꼴사납게 된다. 나흘 동안 여자 하나 때문에 친구들을 무시한 것도 한심한데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친구들에게 기어가는 꼴은 사내 자식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임마, 내 눈엔 이게 안전해 보이지 않아. 여기 남아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안전한 것도 아니야. 피트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녀석은 스노우카트를 밀고 갔다. 하지만 잠시 뒤 기침 때문에 멈춰서야 했다. 마른 기침을 세 번이나 하는 동안 새벽 여명 속에서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나타났다. 아이들이 말할 때 입김을 보는 일이 익숙해졌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염병처럼 꺼림칙했다. 세균들이 보이는 것 같았고 녀석의 입김이 퍼져나갈 때 병균 입자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녀석의 숨결을 피하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피트는 말을 이었다. 잘 들어,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는 거야. 구조대들이 곧 실종된 사람들을 찾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몰라. 그 생각을 못했네. 내가 비꼬듯 말했다. 그럴 거야. 사실 나에게도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나가려는 거야. 누군가 찾아보려고. 어쩌면 순찰대를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7명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전할게.
지붕 이야기도. 눈보라는 여전히 마녀 머리칼처럼 공기를 갈기갈기 채찍질해댔다. 눈이 그친다 해도 누구라도 곧장 뛰어나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눈이 녹기 시작하면 눈덩이들이 움직이며 눈 입자들끼리 더 조밀해질 것이다. 물길이라도 생기게 되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판이었다. 그래서 네가 하려는 게 난 스노우 카트를 바라보는 것으로 마침표를 대신했다. 창문 밖으로 출발하려고. 이제 눈이 몇 미터쯤은 쌓였잖아. 그러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그 계획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과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 사이에서 고민했다. 이 일을 해야만 해. 피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녀석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게 당연할지도 몰랐다. 뭔가 당장 할 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 알았어. 내가 포기했다. 저쪽 끝 좀 들어줘. 이 물건을 요란스럽게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거든. 나는 주변을 둘러본 뒤 뒤쪽을 들어올렸다. 녀석에게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 녀석의 기침에서 나오는 세균 덩어리들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기적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결국 나도 피트와 한 배를 탄 신세가 되었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을 밀고 교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제이슨은 이미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릎 위를 덮고 있는 두껍고 칙칙한 담요는 바닥으로 늘어뜨려져 있었고 녀석의 표정은 짜증과 분노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모두가 일어나 있었다. 피트와 나는 스노우카트가 문을 찍고 다른 곳에 또 부딪히자 옆으로 기울여 다시 통과시키려도 했었다. 피트는 내내 씩씩거리며 작은 소리로 욕을 해댔다. 스노우카트는 밑바닥이 평평했고 유선형이었다. 거의 모든 것이 금속 파이프와 구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고 제초기에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생각보다는 가벼웠다. 하지만 균형이 잡히지 않아 들고 나르기에는 영 어색했다. 교실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싸움이 시작되었다. 많이 망가뜨린 거 아냐? 제이슨이 물었을 때 나까지 한패라고 생각하는 걸 깨달았다. 나 역시 겨우 5분 전에 복도에서 피트를 발견했다. 제이슨은 그걸 알 리가 없었다. 야, 난 교실 안으로 집어넣는 걸 도와준 것뿐이야. 나도 너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어. 사실이었다. 제이슨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피트에게 초점을 모았다. 피트는 내게 말한 바대로 제이슨에게도 말했지만 어째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피트는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왜 꼭 자신이 가야 하는지, 어째서 스노우카트를 차지할 권리가 있는지는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다. 제이슨이 그 점을 지적했다. 나머지 아이들은 두 사람의 논쟁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누가 설명하고 어떤 의견인가에 따라 회의적이었다가도 설득되었고 귀찮다가도 공감이 된다는 표정이 오락가락했다. 아무도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피트와 제이슨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뭐야, 말도 안 돼. 네가 여기서 게임이나 하고 여자애나 꼬셔보려고 애쓰는 동안 내가 만든 거야. 제이슨은 줄리를 힐끗 쳐다보면서 이 말을 했다. 발끈한 피트가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말릴 틈도 없었다. 아, 지붕이. 다행히 이번엔 금이 갈 때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녀석의 고함 소리는 처음 지붕에 앉았을 때 들렸던 굉음만큼 요란했다. 모두 잠시 얼어붙었다. 제이슨은 말을 멈추고 얼굴을 붉힌 채 피트와 마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눈이 이 소음에 조용히 반응 중이거나 비가시적인 운동 법칙에 따라 잠시나마 소강 상태에 놓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분노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상황을 파악하며 조절하고 있다는 생각도 했다. 우리아는 반대로 조용히 분노를 억제하며 금세라도 가공할 위력으로 공격하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가라고. 누구든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리라고. 줄리가 숨죽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갈게. 피트가 대답했다. 사실 입모양은 갈게라고 하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안 돼. 제이슨은 역시 입모양으로 대답했지만 머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제이슨의 의사는 확실히 전달되었다. 그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일종의 교착 상태였다. 이제는 더 이상 스노우 카트를 쓰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누가 탈 것인가로 쟁점이 옮겨져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랬다. 핀트는 자신이 타고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은 아니었다. 제이슨은 만들었지만 타고 나가고 싶어 하진 않았다. 그렇다고 피트가 타고 나가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가자. 나는 천장과 지붕이 안전할 정도로 소리를 낮춰 말했다. 피트가 절뚝거리며 이 스노우 카트를 여기까지 끌고 올랐으니 기회를 주자. 제이슨이 나를 쳐다보며 배신감에 휩싸인 듯한 놀라움과 고통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래, 그러자. 기회를 주자. 줄리가 끼어들었다. 줄리는 역시 결국 다시 피트와 한패가 되었다. 그 순간 피트의 눈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다. 뭐랄까, 기쁨, 희망, 살고자 하는 의지. 그만하고 저 바보가 죽게 내버려도. 레스까지 끼어들었다. 제이슨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믿을 수 없어 하는 눈치였다. 자신이 그토록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것을 빼앗긴 게 믿기지 않는 듯 했다. 녀석은 두리번거리며 자신을 두둔해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 비밀을 말하자면 내가 제일 앞장서서 피트의 의견에 찬성했다. 제이슨이 공을 들고 집에 가버린 째째한 놈처럼 군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제이슨이 머뭇거린 진짜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긴 오해였지만 그때 진짜 이유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이제 실행이 문제였다. 스노우 카트를 창턱까지 옮겨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밑으로 내려보내야 하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이슨이 감독하는 대로 피트와 레스가 내가 스노우 카트를 들어올렸다. 레스와 피트가 서로 주먹을 휘두른 관계인 건 분명했지만 팀워크는 그럭저럭 괜찮았다. 하지만 제이슨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듯 엉뚱하게 지시한다는 의심이 자꾸 들었다. 어쨌거나 간단한 문제로 보이진 않았다. 스노우 카트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이상한 모양새였다. 금속재인데다 가장자리 부분은 날카로워서 어디를 들지 어떻게 될지 조심스러웠다. 끄트머리에 내 바지가 쭉 찢어질 때 만만한 놈이 아니라는 걸 알아보았다. 내려보라니까. 창문턱까지 절반쯤 올렸을 때 내가 다급하게 말했다. 오른쪽 허벅지를 감싸고 있던 바지 천이 찢긴 사이로 맨살이 보였다. 한 줄로 난 빨간 핏방울들이 느긋하게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길 사포질해서 매끄럽게 해뒀어야지. 제이슨에게 투덜거렸다. 그럴 계획이었어. 내가 언제 이 작업이 끝날 거라고 말한 적 있어? 녀석도 볼멘 소리를 했다. 그 순간 속으로 다짐했다. 제이슨한테 투덜대지 말자. 창틀까지 스노우 카트를 옮겨놓고 나서야 창문 너비보다 스노우 카트 밑이 더 넓은 걸 알게 되었다. 다시 스노우 카트를 바닥에 내려놓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했다. 방향을 틀어야만 했는데 장갑까지 낀 손이 베이지 않고서는 스노우 카트 바닥 나를 꽉 잡고 있는 건 불가능했다. 교실에는 커다란 창이 2개나 있었다. 그 창문들은 위쪽으로 들리면서 열렸고 본관 중앙에 돌출된 곳을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중 하나를 열고 그 사이로 스노우 카트의 앞부분부터 끌어올려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스노우 카트를 통과시키기 위해 창문을 1m쯤 벌렸는데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풍이 불어닥쳤다. 눈발은 조금 누그러졌지만 바람이 최고 속도로 불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 강렬함과 차가움이 놀랍도록 충격적이라서 재빨리 창문을 닫았다. 그런 다음 잠시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뒤
다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은 또다시 손살같이 들이닥쳤고 우리는 창문을 닫아버렸다. 어찌되었든 피트를 밖으로 보내야만 한다는 현실은 그 누구도 들먹이지 않았다. 대화는 이런 식이었다. 좋아, 넌 여기를 잡고 난 저기를 잡을게. 그런 다음 4분의 3쯤 내려보내는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아니야. 내가 앞부분을 잡고 있을 테니 너희 둘이서 뒤쪽 엔진 부분을 맡아. 이런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동안에도 진척은 없었다. 돌풍이 불어와 자꾸 내 뺨을 착질질했다. 커다란 눈송이들이 눈썹에 자꾸 들러붙어 소매를 쓸어내렸다. 그 순간 피트처럼 작업용 안전고글을 쓰고 나오지 않은 것이 후회됐다. 다시 가지러 갔다 올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쯤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자고 다짐했다. 오른발을 한 걸음 떼는 순간 두 번째 실수를 알았다. 캔버스 차는 들러붙는 눈을 털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스노우 슈즈 겉부분이 오히려 부드러운 눈 위로 닿기를 원했지만 발이 깊이 빠졌다. 오히려 캔버스와 눈은 서로 들러붙으려고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노우 슈즈를 그물코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나도 직접 겪기 전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두 팔을 내리고 눈밭에 파묻힌 오른쪽 발을 떼어내야 했다. 왼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자 조금씩 걷기가 편안해졌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난 뒤 고작 몇십 센티도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 위를 계속 걸어가는 동안 두 팔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다. 바람이 거세 발 밑에서 커다란 캔버스가 펄럭거렸다. 바람을 뚫고 몸 앞으로 숙이고 걷자니 속도가 느려져졌다. 비교하자면 깊은 진흙탕 속을 걷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었다. (25미터쯤) 가자 한기가 스키 장갑 안쪽으로 기어들어왔다. 손가락을 굽혔다 펼쳤다 다시 굽히기를 반복했다. 손가락의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지만 스노우카트까지 가려면 손가락 감각이 멀쩡해야 했다. 계속 꼼지락거리며 스노우 슈즈를 조금씩 손봐가면서 머리를 숙이고 앞만 보고 묵묵히 걸었다. 스노우 슈즈를 손봐가면서 머리를 숙이고 앞만 보고 묵묵히 걸었다. 근처 눈밭 아래 어딘가에 동상이 있었다. 떡갈나무 모양의 동상이었다. 진짜 떡갈나무를 심으면 될 일을 동상으로 만드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볼 수 없었다. 다만 동상이 서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목표로 삼고 걷다가 막 그 지점을 지나쳤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2미터쯤 아래에 얼어붙은 가짜나무가 있었다. 동상을 지나친 다음에는 다음 목표 지점을 골랐다. 상급생들이 몇 달 전에 차바퀴로 잔디 위에 둥근 도넛 모양의 흔적을 새겨놓은 곳이 있었다. 그곳까지 가장 가까운 경로는 직선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나름대로 정한 경로도 그다지 둘러가는 건 아니었다. 쭉 뻗은 직선길 대신 두세 갈래의 길을 내며 눈 위를 걷고 있었다. 그렇게 해야 바람이 직접 맞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다. 5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마침내 스노우카트가 보였다. 가까이 갈수록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지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나는 앞만 보며 펄럭이는 캔버스 스노우 슈즈를 앞으로 기울이며 계속 전진했다.
눈길에서 한 발을 떼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캔버스 바닥이 눈에 둘러붙을 뿐 아니라 눈이 계속해서 캔버스 위로 쌓였기 때문이었다.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기본 디자인을 반복하며 만들어진 그물코는 코 사이로 눈이 빠지도록 했지만 내가 급히 만든 건 엉성했다. 더 나은 스노우 슈즈를 만들 수 있었을까? 걸음을 뗄 때마다 스노우 슈즈 위에는 눈이 한 덩이 두 덩이씩 쌓여갔다. 누구라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할 엄청난 양이었다. 널쩍 다리와 종아리가 아팠다. 스노우 카트 날이 찢어놓은 바지의 틈 사이로 거센 바람이 파고들어 살갗이 타는 듯한 고통을 더했다. 스노우 카트를 보는 순간 고통과 좌절감으로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직 더 가야 했지만 머리를 숙이고 턱을 목 쪽으로 끌어당기면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카트의 은빛 바닥은 망가져 찌그러져 있었다.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고 눈물을 닦고 있는 힘껏 달리려고 노력했다. 피트, 정신 차려, 피트. 나는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가는 동안 내 페이스를 지켜야만 했다. 1미터라도 뛰어갈 수는 없었다. 고함을 지르는 것조차 너무 많은 힘을 빼는 일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스노우카트의 거리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하지만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 밑에 파묻혀 있는 거지? 내가 물었다. 피트 녀석이 스노우카트 밑에서 추위와 눈을 피하고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었다. 어쩌면 밑에서 어떻게든 스노우카트를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피트, 다시 소리를 쳤다. 그쯤 되자 녀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넓적 다리는 쓰라리고 허벅지는 쑤셨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다. 두 팔을 뻗어보았다. 녀석이 날 알아보고 내가 왔다는 걸 확인하게 만들고 싶어 스노우카트를 뒤집었다. 스노우카트가 묵직한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한쪽으로 쓰러졌다. 피트는 그곳에 있었다. 내가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는 해야겠지만 굳이 자세히 말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어쨌든 녀석은 스노우카트 밑으로 몸을 피한 게 아니었다. 그 밑에서 엔진을 카트가 손보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카트가 망가질 때 정신을 잃고 눈 속에 파묻혀 숨이 끊어졌다. 잠시 동안이지만 한눈에 모든 것이 보였다. 천천히 공포와 고독이 녀석을 덮쳐왔을 터였다. 녀석의 두 손이 새 굽은 발톱처럼 빳빳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세세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려고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는 학교 쪽을 돌아봤다. 모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심지어 몇몇의 얼굴은 창 뒤에서 작은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발을 내디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발목의 맨끈은 걸려 옆으로 쓰러졌다. 눈 속으로 한쪽 어깨가 깊숙이 파묻히면서 옆 얼굴에 차가운 눈이 닿았다. 그 순간 피트를 내버려 두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살아있더라면 녀석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테지만 녀석은 살아있지 않았다. 허술한 스노우 슈즈를 신고서는
내 몸을 가누기도 힘겨운데 죽은 녀석을 나 혼자서 옮기기란 불가능했다. 내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겨워. 이런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스코티, 너는 다시 저 눈을 헤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고, 막판에는 빨리 걷겠다며 남은 힘까지 다 써버렸어. 몸속 깊은 곳에서 떨려오기,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떨려오기 시작했다. 몸이 심하게 얼어붙은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손이나 발만이 아니라 이제는 팔도 다리도 얼굴도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심지어 가슴과 등까지 덜덜 떨렸다. 나는 저체온증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일단 체온이 떨어지면 잠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내가 환각 상태에 빠졌거나 망상 중이었던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보였다. 나에게는 세 개의 선택지가 있었다. 우선 뒤돌아서 학교로 되돌아간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 불 양동이 옆에 앉아 손가락과 발가락을 녹이며 감각이 돌아오는 걸 확인한다. 그러는 동안에는 동상에 걸릴 때처럼 따끔거리는 고통을 참아야 한다. 그렇게 불가에 앉아 지붕이 무너져 내리다가는 우리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 어떤 것이 먼저일지는 모른다는 얘기까지가 첫 번째 선택지였다. 두 번째 선택지는 잠들어 죽는 것이다. 이미 절반쯤은 잠이 들 것 같은 상태였지만 어쩌면 영웅 비슷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시도해보는 것이 역시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일단 스노우 슈즈를 신고 절룩거리며 완전히 지칠 때까지 눈 위를 걷다 보면 스노우 슈즈의 허점 때문이라도 눈밭에 발이 막혀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제이슨의 아빠나 고세 선생님 혹은 다른 죽은 사람들처럼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때와 시간을 잘못 만났습니다. 꽃피는 봄의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세 번째 선택지는 우선 느려 터진 몸을 일으켜 세우고 목표를 정해 계속 걷는다. 시내까지 걷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시내에 가기 전에 변전소가 있었다.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물론 들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 쓰러져 온몸이 굳어가고 있을 때야말로 내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것이다. 학교를 등 뒤로 하고 걷기 시작했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해가 저물 때까지는 고작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때까지 변전소에 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아무도 없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전력 공급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선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시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에는 집이 몇이 없었다. 솔직히 시내 중심에도 집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몇몇 가구가 살긴 했다. 이미 몇 집을 지나쳤지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순 없었다. 처음 몇 집은 무거운 눈을 이고 있는 지붕이라도 보였다. 지붕 가장자리가 슬쩍 드러나 있고 꼭대기는 털모자처럼 쌓인 눈 위로 뾰족 튀어나와 있었다. 저런 집에서 지내는 게 학교에 있는 것보다 나을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러고 정말 진심으로 굽은 손과 파랗게 질린 얼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계속해서 걸었다. 사람들이 모두 피신한 걸까? 시청으로 갔거나 방사능 대피소 같은 곳이 진짜 있었던 걸까? 나는 전봇대를 이정표 삼아 더듬더듬 길을 찾아갔다. 전봇대 옆으로 집이 있어야 했는데 보이지 않았다.
이 길로 주 방위군이 다녀간 것 같았다. 400m쯤 앞쪽에는 작은 굴착기가 있었다. 7번 도로가 리버로드와 만나는 지점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가 움직였다. 멀어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사람이었다. 남자가 다리를 앞뒤로 젖히고 있었다. 내 눈에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 두어 번 깜빡거리며 속눈썹에서 눈송이를 털어냈다. 남자는 스키를 타고 있었다. 빨간색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남자의 발밑에서 미끄러지고 검정색 스키포는 눈밭을 찌르고 있었다. 리버로드 모퉁이를 돌아 7번 도로로 향하고 있었다.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맞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라렸다. 이제 남자는 저 앞에 있는 교차로를 돌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리번거리는 게 남자의 습관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게 좀 우스워.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던질 뻔했다. 이봐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아요. 아무 쪽이나 내키는 대로 가도 돼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을 때 분명히 나를 봤다고 생각했다. 여기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과장되게 큰 보폭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두 팔을 좌우로 움직였고 내 뒤로는 담요가 펄럭거렸다. 만약 그 남자가 날 봤다면 말을 걸지 않았을 리 없었다. 남자는 교차로에서 1, 2초쯤 멈춰 있다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다시 작은 소리로 구르시렁거렸다. 하지만 나도 언제라도 폭설이 다시 내릴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다가도 잠시 그친 뒤에는 훨씬 더 강력해진 눈폭풍이 되어 몰아쳤다. 당장이라도 눈 속에 갇히거나 실랑눈이나 우박을 맞거나 더 거세진 돌풍에 휘청거리게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우리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묘하게도 위안이 되었다. 마지막 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그 남자를 덮쳐 폼나는 스키를 빼앗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남자가 눈 위에 뻗어있는 모습도 상상해봤지만 내 자신이 그다지 자랑스럽진 않았다. 하지만 내 친구가 죽은 추운 날 탈진하지 않으려면 야멸차게 내 자신을 몰아붙여야 했다. 남자가 더 멀어져 간신히 한 점으로 보일 때조차 심지어 그가 변전소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시내로 들어갈 때까지도 뒤따라가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눈앞이 어두워지고 1분에 겨우 한두 걸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쇠약해질 때까지 남자를 뒤따라갔다. 어쩌면 그 남자가 행선지를 알고 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신이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저렇게 빨리 갈 수는 없었다. 그게 아니라면 밝은 파란색 스키복을 입은 남자에게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밖에 다른 이유는 나도 모르겠다. 그저 피트가 가려던 곳이었지만 녀석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도 대신해서 시내로 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계속 걸었다. 더 이상 남자가 길 위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남자의 흔적마저 사라져 걸음을 멈추었다.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고꾸라지려는 찰나 나부타는 냄새가 코에 확 휘끼쳤다. 근처 어딘가에 벽난로 불이 타오르는 집이 있는 게 분명했다. 어떻게든 그 집으로 가야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다리가 완전히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음은 없었다. 눈을 떴을 때 아무도 없었다. 정신이 돌아왔다가 의식이 나갔다가 나는 완전히 실신했다. 소리가 들렸다. 그대로 눈 위에 누워 잠보다 깊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의식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대로 누워 간신히 눈을 떴다. 눈부실 만큼 환하고 밝은 빛이 보였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나에게도 천사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번엔 내 차례였다. 천사가 날 데리러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반기든 버리든 천사는 죽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러 내려온다. 천사의 날갯짓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불어 내 몸이 누워있는 곳에 눈들을 흐트러뜨렸다. 귀에 익은 소리여서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머리로는 내 생애를 빠르게 돌려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 소리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생각에서 그대로 멈춰버렸다. 바람이 불어 내가 누워있는 아래쪽 눈을 흐트러뜨렸다. 이상하게도 귀에 익은 소리였다. 천사가 나를 들어올려 멀리로 데려갔다. 이제 천사가 한 명만 있지 않았다. 침침한 어둠 속에서 마음처럼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두 목소리가 들리다 세 목소리로 들렸다. 어느 것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목소리인지 궁금했다. 기력이 없지만 안정되어 가고 있어. 저체온증이야. 누군가 말했다. 괜찮다는 말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느낌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잠시 뒤 온몸으로 나른하고 포근한 기분이 퍼졌다. 그러고 나자 주위가 조금씩 보이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살짝 고개를 옆으로 돌렸다. 작은 산실이었다. 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다. 여자 하나와 남자 둘, 모두 헬멧을 쓰고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를 둘러싼 사방에서 푸푸푸 공기를 가르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렸다. 헬리콥터였다. 고개를 다시 한번 살짝 움직이자 나를 쳐다보고 있던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누군가 먼저 말했다. 그 남자인 것 같았다.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남자가 말했던가, 내가 소리를 냈던가, 기분이 어때요? 이번엔 분명히 그 남자가 물었다. 괜찮아요. 나아졌어요. 살았군요. 내가 대답했다. 그래, 지금 말하고 있잖아. 살아있다는 좋은 징조야. 남자가 말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두 사람은 매우 바빠 보였다. 무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유니폼 녹색이었다. 군인이세요? 내가 물었다. 주 방위군. 남자가 대답했다. 매사추세츠 주예요. 코네티컷 주예요. 테네시주. 남자가 대답했다. 헐. 옛날엔 벨런티어 주였지. 남자의 말에서 약간의 억양이 있는 걸 눈치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이런 꼬마야, 나는 장교도 아니란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마틴 병장이란다. 그런데 넌 누구지? 이번엔 남자가 내게 물었다. 스코티예요. 스코티 윈스. 계급은 없어요. 남자는 내 말이 재미있다고 했지만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 앉아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뭔가 팔을 끌어당겼다. 정맥주사가 팔뚝에 꽂혀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거지? 마틴 병장이 물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되돌아갔다. 나는 이야기를 꺼냈다. 급박한 마음의 뒤죽박죽이었다. 와우, 그런데 어디라고 말했지? 마틴 병장이 다시 물었다. 고등학교요. 타타. 정말 가까워요. 여기에서요. 마음이 급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날고 있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틴 병장이 손을 얼굴에 가져갔다. 헬멧으로 연결된 작은 마우스피스가 있었다. 마틴 병장이 한 손으로 마우스피스를 가리고 몇 단어 말했지만 한 단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로저, 접수 완료. 누군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멀찍이 들려왔다. 턱을 앞으로 내리자 머리가 숙여졌다. 저 앞쪽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 계기판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파일럿이었다. 거기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은?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어른은? 선생님은 없어요. 거기엔 우리 7명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고세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어 보였다. 다음에 꺼낼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엔 아직 6명의 학생이 있겠지? 5명이에요. 내가 답했다. 방금 네가 말하길 마틴 병장은 말을 하려다가 말고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오죠. 마틴 병장은 다시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다. 서두르는 듯한 목소리였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기운이 빠졌다. 내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내가 부탁했다. 그래, 고등학교는 안 좋지. 마틴 병장이 대꾸했다. 누군가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심각해요. 내가 다시 말했다. 알겠다. 마틴 병장이 대답했다. 발밑에서 바닥에 움직임이 느껴졌다. 헬리콥터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더니 우리가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비스듬한 지축을 중심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도 기울어지고 있는 지축이